자,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교재 40페이지 쪽을 보세요. 40페이지에 보면 거기 맨 꼭대기에 법률행위의 목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부터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목적은 여기 지금 목적이 있는데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게 세 개를 다 갖춰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법률행위가 성립했으면 효력이 발생을 했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성립요건에 대해서는 입증을 누가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성립을 했으니까 효력을 발생했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효력과 관련해서 무효다라고 됐을 때 무효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합니다. 그럼 민법은 정해졌네요. 누가 입증하는 거예요? 오케이.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겁니다. 이게 머릿속에 탁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입증 책임이란 말이 나오면 누가 입증한다? 주장자. 그래서 유효를 주장하면 유효를 주장한 자가, 무효를 주장하면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그 자가 입증해야 되는 거다. 됐죠? 누가 입증한다고요? 주장자가 입증하라. 자, 그 다음에 목적과 관련해서 아까 확정해야 되는데 확정 관련해서 법률행위 성립 시에 반드시 확정돼야 되는 건 아니고 성립 시에 확정하거나 또는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면 된다고요? 이행기를 다른 말로 변제기라 그래요. 이행기, 변제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면 된다. 그 방법과 기준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모델하우스가 거기에 해당이 돼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신규 아파트 계약을 할 때 아파트가 올라가 있어요? 안 올라가 있어요? 안 올라가 있죠. 땅만 파놨지 모델하우스만 있어요. 그랬으니까 내가 저 1501호를 계약했는데 이제 땅 파기해놨다고 이제. 근데 1501호는 지금 도면 위에 있지 아직 건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도 계약을 했다고. 왜 했다고요? 모델하우스.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모델하우스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계약을 지금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면 계약은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사회 통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이게 지금 실현 가능 불가능은 이것은 일시적 불능일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와 관련을 해가지고 자, 어디를 좀 보시냐면은 일단 40페이지 맨 꼭대기에 보니까 목적이 확정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돼 있어야 그런 확정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하는 바 법률행위 성립 당시 이미 확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늦어도 법률행위 내용을 실현할 당시 이행기까지 뭐 하고 있으면 된다고요?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모델하우스의 문제예요. 그다음에 그 밑에 목적의 실현 가능성에 관련해서 불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불능과 관련해서 주의될 것은 뭐냐면 일시적 불능은 불능이 아닙니다. 거기다 쓰세요. 손으로 써놓습니다. 일시적 불능은 불능이다 아니다? 아니다. 일시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다 라고 메모를 남기시고 자, 지금 보려고 하는 내용 자체가 지금 자, 어떤 사람이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자, 법률행위 그럼 뭘로 받아들여 그랬어요? 계약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말하는 계약은 매매계약이 있었다. 이렇게 보죠. 이 매매계약이 5월 1일경에 매매계약을 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매매계약 대상물은 한옥이었다. 한옥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해보죠. 그런데 이 한옥이 하필이면 4월 20일경에 화재가 나가지고 다 탔습니다. 다 탄 거를 전소라 그래요. 다 탔다 전소. 그렇게 되면은 다 탔으니까 계약서를 쓰는 5월 1일 기준 법률행위 시 계약은 법률행위니까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목적물이 존재했다 안 했다? 법률행위는 5월 1일 날 했으니까 법률행위 당시에는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 이건 이행할 수 없는 상태니까 원시적 불능이라 그래요. 뭐라 본다고요?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이면서 전소 다 탔다 그랬으니까 전부 불능이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전부 불능 다 탔으니까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목적물을 계약을 했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이 계약은 5월 1일 기준으로 법률 행위시를 기점이니까 계약을 했으니까 이 사법상 효력은 무효다. 뭐가 된다고요? 무효. 존재하지 않는 놈을 계약했기 때문에 사법상 효력은 무효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만약에 요 매도인이 선이면서 무과실이었다. 자, 선이가 뭐예요? 몰랐다. 뭘 몰랐어요?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다. 그럼 책임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 계약은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선이 무과실이 아니라면 책임 문제가 발생을 해요. 왜냐? 매도인이 그걸 갖다가 몰랐다라고 하면은 지금 몰랐다는 게 선인데 그게 무과실일 수가 있는가? 그거에 대한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몰랐는데 과실이 있었다. 모르는 것까지는 좋아요. 과실이 있어도 무과실이니까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쪽 기장 쪽에다가 부동산을 사놨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이 근데 그게 불이 난지를 모르고 팔았다라고 칩시다. 그 한옥이 불이 난지 몰랐다. 모를 수 있지. 서울에 살면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과실이 될 수가 있느냐, 모르는데 무과실일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그건 무과실일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 최소한 그 주변에 있는 옆집 사람들한테 이렇게 서울에 있는 사람이면 좀 봐달라고 하든가 이장한테 봐달라고 하든가 좀 이렇게 이웃 관계를 해서 좀 잘 해야 되는데 전혀 연락할 사람도 안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실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 부산에 있는 한옥을 사놨으면 최소한 옆집하고 이장하고 새마을 주도자 이런 사람들하고 막걸리도 한잔하고 하면서 좀 이렇게 좀 친분관계를 터놔야 그래 불났으면 전화라도 해줄 거 아니야. 전화를 아무것도 안 했으면 그건 과실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 팔았으니까 그럼 원시적 불능에 관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매도인이 선이 무과실이 아니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랬더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이 무과실이 만약에 아니다. 선이 무과실이 아니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가 생겨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을 하는데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손해배상 얼마까지 해야 되냐 했더니 신뢰이익을 배상해 준다. 무슨 이익이라고요? 신뢰이익을 배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이면서 전부 불능이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죠. 만약에 5월 1일 날 계약했는데 이 한옥이 5월 20일경에 화재가 나서 다 탔다. 그래서 전소 다 탔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5월 1일 날 법률행위 계약할 당시에는 목적물이 존재하고 있었나요? 네.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5월 1일 날 기준은. 이런 상태인데 5월 20일경 계약 체결한 다음에 전소가 돼서 불능이 됐습니다. 이런 상태를 후발적 불능이라 그래요. 그럼 계약 체결할 당시에는 이행할 수 있었으나 그 이후에 이행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행기는 언제냐 했더니 6월 1일입니다. 그러면 5월 20일이니까 이행되기 전에 후발적 불능이 됐어요. 전소 다 타버렸으니까 이렇게 됐을 때 요 계약 요 한옥을 파는 계약을 체결한 5월 1일 날 계약은 사법상 효력이 뭐가 된다? 유효다. 뭐가 된다고요? 유효입니다. 자, 여기 구분해야 되겠네. 원시적 불능, 전부 불능은 사법상 효력이 뭐가 됐고 무효고 후발적 불능은 사법상 효력이 뭐가 된다? 유효. 아주 쉬운 문제가 많이 나오는 그런 겁니다.
자, 이 후발적 불능은 무슨 문제를 남기느냐라고 했을 때 후발적 불능이면서 당사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 당사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 귀책 사유가 없다면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뭐가 발생한다고요?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을 해요. 위험부담이라는 것은 네가 봐라 손해입니다. 다시 한번 위험부담이 뭐라고요? 네가 봐라 손해. 손해볼 사람을 정해놓은 겁니다. 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없을 때. 근데 만약에 지금 귀책 사유가 있다. 귀책 사유가 있으면 뭐가 발생하냐면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다. 뭐가 발생한다고요? 채무 불이행이 발생해요. 채무 불이행. 자, 그래서 후발적 불능은 이런 문제를 남긴다. 위험부담과 채무 불이행의 문제를 남길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럼 교재와 관련해서 어디를 보시냐면은 거기 이 41페이지 꼭대기를 볼게요. 41페이지 맨 꼭대기 보니까 원시적 불능의 효과다. 원시적 불능이 있으면 법률행위는 형합행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다만 채무자는 그 불능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 상대방이 계약이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받은 신뢰, 형합행 뭘 배상하라고요? 신뢰 이익을 배상해야 된다. 거기 신뢰 이익을 배상한다 돼 있는데 뭐라고 써놨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관한 문제다. 3번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원시적 불능과 달리 무효가 되지 않는다. 무효가 되지 않으면 뭐예요? 유효죠. 유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다. 자, 그래서 이 니은번 불능의 원인에 채무자의 고의과실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이 문제가 되고 채무자의 고의과실이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으면 위험부담 문제, 귀책 사유가 있으면 뭐로 간다고요? 채무 불이행으로 간다. 우리가 여기서 불능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불능, 그래서 원시적 불능이냐 후발적 불능이냐 그랬을 때 불능은 무슨 불능은 포함하지 않는다고요? 일시적 불능은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그랬습니다. 일시적 불능은 불능으로 보지 않는다. 자, 이 정도 보신 상태에서 자, 일단 프린트물을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보냐면은 보충 자료와 관련해서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보충 자료 1번입니다. 자, 1번 봅니다. 다음 설명은 법률행위 요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뭐가 틀렸습니까? 4번 틀렸네. 1번의 법률행위의 성립, 불성립의 문제는 법률행위의 유효, 무효 문제 논리적으로 선행한다. 자, 여기 보세요. 법률행위의 지금 성립과 불성립 다시 합니다. 성립과 불성립은 성립과 불성립 문제는 법률행위의 유효, 무효의 논리적으로 뭐 한다고요? 선행한다. 다시 합니다. 법률행위의 성립, 불성립. 성립과 불성립은 법률행위의 유효, 무효보다 성립, 불성립이 뭐 한다고요? 선행하는 거 맞네. 선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유효, 무효보다 성립, 불성립이 뭐 한다고요? 선행하는 거 맞아요. 두 번째, 일반적 효력 요건에는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걸 요한다. 여기 일반적 효력 요건에는 의사표시에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하자가 없어야 된다. 하자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행을 지시하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최고는 의사표시다. 자, 여기 최고는 뭐가 된다고요? 의사표시. 그래서 의사표시 맞아요. 최고는 의사의 통지니까 의사표시 맞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법률행위 목적이 성립 당시에는 가능하였지만 그 이행 전에, 자, 여기 봅니다. 성립이라는 말은 계약서 쓸 당시에는 이행이 가능하니까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가능하였지만 이행 전에 6월 1일이 이행인데 이행 전에 불가능하게 됐다. 타가지고 불가능하게 됐다. 후발적 불능이죠.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무효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 그래서 4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5번에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한 입증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성립했다라고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유효를 주장하는 자 입증하는 거고, 무효를 주장하면 무효를 주장자가 뭐하라? 입증하라. 5번 무효를 주장했으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자, 그 자가 입증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일 정리 노트와 관련해가 지고,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2번 문제를 풀어봅니다. 메일 정리 노트 2번입니다. 자, 2번 법률행위 목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번호로 합니다. 뭐가 틀렸다? 2번 틀렸죠. 법률행위 목적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불능이라 볼 수 있으면 불능이 된다. 여기 지금 뭐라고 써놨냐 그러면 실현 가능이 되는데, 실현 가능과 불가능은 뭘로 결정한다고요? 사회 통념에 의해서 결정한다. 그래서 실현이 가능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이행 불능이면 뭐가 된다? 불능이다. 그래서 사회 통념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불능이라고 볼 수 있으면 불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통념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다. 자, 두 번째, 불능은 확정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일시적 불능도 불능이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불능이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 불능을 결정하는 것은 일시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다. 그래서 일시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법률행위 목적이 법률행위 성립 당시 이미 실현 불가능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여기 봅니다.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를 썼을 때 5월 1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계약서 쓸 당시에 실현 불가능해요. 4월 20일 날 목적물이 탔으니까 계약서 쓸 때 기준으로 놓고 보면 4월 20일 날 탔으니까 실현 불가능하죠? 실현 불가능해요. 5월 1일 날 계약했을 때 이미 목적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서 실현 불가능해요. 그러면 계약처결서의 과실 책임으로서 이 매도인에게 선의 무과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악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선의 무과실이 아니라고 하면, 선의 무과실이 아닌 뭐예요? 악이 또는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악이거나 과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계약처결서의 과실 책임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4번 그 3번 법률이 당시 이미 실현 불가능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무슨 책임 물어준다고요? 신뢰 이익을 배상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고기를 받고, 그 다음에 4번은 아직 안 했고, 그 다음에 5번에 후발적 불능이 있으면 법률행위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으나 채무불이행이나 위헌보다에 문제될 수 있다. 이거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뭐가 받을 수 있다고요? 채무불이행이나 위헌보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번은 조금 이따가 해드릴게요. 자, 4번 동그라미는 조금 이따가. 자, 그러면 일단 교재와 관련해서 어디를 보시냐면은 41페이지 맨 밑에를 보겠습니다. 41페이지 맨 밑에 뭐가 나오냐? 그럼 목적의 적법. 여기 봅니다. 여기 보니까 목적의 적법이란 말이 나와 있죠? 예. 목적의 적법. 이 적법에서 뭐가 나오냐? 그러면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라고 하는 것이, 한 장 넘겨보세요. 넘기면 강행법규, 임의법규 해석이 쭉 나오게 돼요. 그래서 거기 이 42페이지의 강행법규, 그 다음에 43페이지 단속규정 이런 것들이 딱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법규와 강행법규 요걸 갖다가 구분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 2월 과정에서 가장 심도 있게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민법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강행법규가 뭐냐라고 하는 이 규정은 일단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강행법규, 다른 말로 강행규정이다 그랬습니다. 자, 강행법규, 강행법규, 강행규정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선풍기. 자, 선풍기가 뭐예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배제 특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배제 특약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배제 특약이 안 된다. 배제 특약을 할 수 없는 것을 이거를 강행법규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강행법규 안에는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강행법규의 반대말이 뭐냐면 임의법규라고 하는 거예요. 임의법규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임의규정이라 그래요. 자, 임의법규, 임의규정이란 말은 선풍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배제 특약을 할 수 있습니다. 배제 특약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러면 임의법규는 이거는 위반을 했다. 임의법규를 위반한다 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은 유효입니다. 자, 다시 합니다. 임의법규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은 뭐가 된다고요? 유효다. 자, 그 다음에 강행법규 중에서 효력 규정을 위반했다. 효력 규정을 위반을 하게 되면 사법상 효력은 무효. 강행법규 중에서 단속 규정을 위반했다. 단속 규정을 갖다가 위반했다 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은 유효. 그래서 강행법규를 위반했다. 강행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모두 무효가 된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다시. 강행법규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단속 규정은 강행법규 안에 들어있어도 뭐가 된다고요? 유효예요. 그러면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다라고 말하는 것은 효력 규정을 말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다시.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효력 규정을 말하는 것이지 강행법규 안에 들어있는 단속 규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단속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뭐가 됐어요? 유효니까. 자, 그럼 교재를 일단 살펴봐 줄게요. 자, 일단은 거기 42페이지 맨 꼭대기에 강행법규라는 말이 나는데 강행법규 안에 1번에 뭐가 있어요? 효력 규정, 형용 벤치고 그 다음에 43페이지 꼭대기에 뭐가 나와 있어요? 단속 규정, 형용 벤치 제목을.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기 전에 일단 뼈다구를 먼저 정리해야 돼. 뼈대가 뭐냐를 먼저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강행법규 안에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 두 개 나눈다. 오른쪽, 왼쪽 나눠져요. 왼쪽은 효력 규정, 오른쪽 꼭대기에 있는 것은 단속 규정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43페이지 꼭대기 단속 규정부터 봅니다. 단속 규정을 보니까 단속 규정이란 국가가 일정한 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그것을 금지하나 제한하는데 지나지 않는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규정은 형법상 처벌은 받지만 사법상 효력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뭐예요? 유효. 거기다 쓰세요. 유효라고 씁니다. 유효. 자, 거기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유효예요. 유효. 거기다가 딱 안 써놓으면 또 무슨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무슨 말인지 몰라고 문제를 또 못 풉니다. 그거. 여기서 딱 쓰셔야 돼. 메모를. 유효라고 메모를 딱 남기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와가지고 거기 왼쪽에 효력 규정 봅니다. 효력 규정. 강행법 규정, 효력 규정은 사법상 효력을 뭐 한다고요? 무효화시키는 규정이다. 됐습니다. 그까지만 보시면 돼. 자, 그럼 여기 볼게요. 단속 규정. 이 단속 규정의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중간 생략 등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등기라고요? 중간 생략 등기. 이 중간 생략 등기는 강행법규 위반인데 이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라고 써놨습니다. 강행법규 중에서 단속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중간 생략 등기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은 뭐가 된다? 유효다. 유효. 그런데 유효지만 딱 한 군데에서 예외가 있어요. 어디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라고 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간 생략 등기가 나오게 되면 일단 사법상 효력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로 가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중간 생략 등기라는 말이 나오면 다 일단 뭐로 간다고요? 유효.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라는 말이 나오면 뭐가 된다? 무효. 무효는 어디까지나 예외예요.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에 의한 미등기 전배가 나오더라도 사법상 효력은 유효로 갑니다. 유효. 상당히 주의해도. 그 다음에 무허가 시리즈입니다.
무허가 시리즈에 해당되는 것들을 전부 다 사법상 효력은 유효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영업 저 금정산 등산 많이 갑니까? 등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부침개 냄새가 막 코를 등등 찔러. 파전을 굽는 것 같아. 내려오다가. 그래서 금정산 내려오다가 파전에다가 막걸리 이렇게 먹었습니다. 내려오다가 파전집 있나요? 네, 파전에다가 막걸리 먹었습니다. 근데 파전에다가 막걸리를 시킬 때 그 집에 영업 허가증을 받아놨나라고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저도 확인 안 합니다. 그러면 파전에다가 막걸리 주시고 그리고 국수도 한 그릇 주세요. 이래갖고 먹고 등산한 거 헛방이다. 올라가서 살 다 떴는데 내려오면서 먹어갖고 도로 살 다 쪄놨어. 헛방이야. 그래서 금정산을 등산을 했는데 내려오면서 무허가 음식점에 가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음식 행위를 갖다가 영업 행위를 만약에 이걸 갖다가 강행복귀 위반으로 무효라고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제가 파전 다 먹고 막걸리도 쫙 다 마셨어요. 아직 국수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파전에다 막걸리를 다 먹었는데 단속반이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여보시오, 왜 영업허가를 안 받고 저 동래구청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저 연산구청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저기 북구청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저 금정산이 4개 구청 관할이죠. 4개 구에 걸쳐 있죠. 그래서 어떤 구청이 와서 그걸 단속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구청이 와서 단속을 했어. 그러면서 무허가 영업행위 했으니까 무효요라고 말하면 내가 먹은 파전하고 막걸리를 그 공무원한테 으악 하고 쏟아 부어야 돼.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무허가 영업하는 행위를 무효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유효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효다.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 행위를 했다. 그것도 다 뭐가 돼? 사법상 효력이 뭐라고요? 유효. 형사처벌을 받지만 무허가 건축 행위 자체도 유효입니다. 사법상 건축물 자체는 유효입니다. 물론 건축주는 형사처벌 받아요. 도시적이면 5년 5천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니면 3년 3천을 받든가. 국토법하고 건축법하고 처벌 규정이 달라요. 국토법은 3년 3천이지만 건축법은 더 세요. 5년 5천으로 가니까 처벌 규정이 더 셉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무허가 건축이나 무허가 영업행위 다 사법상 효력은 다 뭐가 된다고요? 유효. 공법상 처벌받는 건 별개입니다. 지금 공법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다고요? 민법. 민법은 사법이에요. 사법상 효력이 뭐가 된다고요? 유효예요. 공법상 처벌은 받아야 됩니다. 예. 공법상 처벌은 받는데 사법상 효력이 지금 유효라는 거지. 공법상까지 다 유효라는 소리는 아니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무허가 시리즈 공법상 처벌 다 받습니다. 그러나 사법상 효력이 뭐가 되는 거라고요? 유효다. 그러니까 공법은 논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효력 규정과 관련해 가지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중개 수수료 관련 규정이에요. 중개 수수료. 자, 제가 상가 하나 중개했습니다. 중개 수수료 최고 요율이 얼마입니까? 0.9입니다. 이 정도는 딱 불러내야 되는데 아직 1차 공부하느라고 2차가 아직 공부가 덜 된 거죠? 예. 그래서 중개 수수료 상가 같은 경우 토지나 상가는 0.9예요. 이런 건 귀에 잘 걸릴 텐데. 토지나 상가는 중개 수수료가 얼마라고요? 0.9. 근데 이 사람이 2%를 받았어. 그러면 1.9% 초과했죠? 얼마 받았다 그랬어, 지금? 2% 받았다 그랬잖아, 내가 지금. 다 중개 수수료 몇 % 받았다고요? 2%. 2% 받았어요. 그러면 얼마를 초과했어요? 1.9를 초과했네. 그래서 0.9를 받아야 되는데 2% 받았으니까 1.9가 초과됐어요. 그러면 전부 다 무효가 아니라 어디까지만 무효예요? 1.9. 초과된 초과 부분만 초과됐을 때 초과분 이것만 무효지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것들이 되는데 사립학교법상에 이 사립학교 같은 데서 그 대출을 못 받게, 그러니까 사립학교를 대출을 저당이나 근저당 잡혀서 돈을 대출을 못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다거나 또는 관할관청에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사립학교를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할관청이 허가 없이 사립학교를 처분했다. 그럼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예요. 이런 것들.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안 받았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안 받은 것도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입니다. 이런 거 효력 규정 위반으로 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다시 볼게요. 아까 메일 정리 노트 2번에 4번 보겠습니다. 2번에 4. 법률행위 목적이 임의 법규에 위반되더라도 그 법률행위 유효다. 여기 보세요. 임의 규정을 위반한다 하더라도 법률행위 효력은 임의 법규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 효력은 뭐가 된다고요? 유효. 그래서 그 2번에 메일 정리도 2번에 4번 동그라미 내용은 맞다뜨리다? 맞다. 자, 보기를 받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좀 보시냐면은 저쪽 그 보충학습과 관련해 가지고 5번 문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보충학습이 5번입니다. 자, 봅니다. 5번입니다. 법률행위의 효력 및 목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번호랍니다. 뭐가 틀렸다? 5번이죠. 1번 효력 규정에는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여기 봅니다. 강행법규, 효력 규정 중에서 강행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무효. 맞고요. 효력 규정인 강행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무효다. 그다음에 두 번째,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일 때는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한다. 요거 법 조문입니다. 거기다 쓰세요. 137조. 다시 한번. 2번 동그라미 5번에 2번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인 경우는 원칙으로 전부를 무효로 한다. 거기다 쓰세요. 뭐라고 쓴다고요? 137조 조문입니다. 137조 조문이 일부 무효이면 뭐 한다고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런 건 통째로 암기하셔야 돼. 이 조문은. 자, 무효 파트에 나오는데 잠깐만 짚어드릴게요. 137조의 조문이기 때문에 일부 무효이면 전부를 무효로 한다. 자, 어디를 가냐면 134페이지를 보세요. 자, 137페이지 하단부 일부 무효입니다. 137조 조문이 나왔네요.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 밑줄 일부분이 무효다. 일부분 무효일 때는 전부를 뭐로 한다고요? 무효로 한다. 형용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일부가 무효이면 뭐 한다고요? 전부를 무효로 한다. 137조, 134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이 137조 조문은 통째로 암기하셔야 돼요. 일부 무효일 때 뭐 한다고요? 전부 무효로 한다. 너무나 많이 나오는 조문이기 때문에 이건 조문 자체를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이상 없고 3번, 5번에 3번입니다.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행위 당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여기 법률행위가 법률행위가 확정되어 있어야 되겠지만 반드시 법률행위 성립 당시 확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돼요? 이행기, 변제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에 법률행위 목적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실행할 수 없음 무효다. 여기 실현 가능하다 해서 사회 뭐라고요? 통념. 사회 통념상 실현 불가능이면 뭐로 본다? 불능이다. 그렇게 정리했고. 그 다음에 5번에 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은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이다. 여기 써놨습니다. 농지취득자격 증명은 성립요건도 아니고 효력요건도 아니다. 농지를 팔고 사고 갈 수 있는 뭐라고요?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지 성립요건이나 효력요건은 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래서 다른 거 여기 특별 성립요건, 특별 효력요건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 그랬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요거 하나만 꼭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거래에서 매매에서 성립요건, 효력요건 둘 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여러 번 많이 출제가 되어졌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부분 다 봤네요.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103조 사회적 타당성인데 저쪽 촬영 실장님이 신경질 나겠는데 내가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자, 지금 이제 적법까지 했으니까 적법에서 뭐가 나왔죠?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이 나왔어요. 다시 한번 적법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저 칠판에 가운데 써져 있는 거죠. 그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 일로 가는 거예요. 이제 103조 103조라고 써놨습니다. 사회적 타당성 요거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교재가 어디냐면은 43페이지 하단부 4번 그랬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네. 차라리 그냥 쉬었다가 진행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짧게 5분만 쉴 테니까 너무 길게 쉬지 마세요. 쉬었다 봅니다.